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고작 이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변호사 앞에서 꺼내신 그 서류 봉투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목소리 좀 낮춰.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이야. 시어머니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 없는 그분이었습니다. 항상 큰며느리의 엄마 아니면 그냥 너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숨통을 조였습니다. 밖은 한여름이었지만 이 방 안은 한겨울처럼 냉랭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둘째 시누이 민정씨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입 다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을 때도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 당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하시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시집 올 때 25이었던 제가 이제 55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진지 차리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시댁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명절 때면 온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맞은편에 앉은 작은 며느리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수진 씨는 제게 쏘아보듯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어머니 뜻이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투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투였는지 모릅니다. 수진 씨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고작 7년밖에 안 됐으면서 시어머니 눈에 들려고 온갖 아첨을 다 떨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7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매의 눈 같았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의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주식명세서.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시골 땅 5,000평, 예금 15억, 주식 5억, 총 재산 규모가 40억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명의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놀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모았을 줄 몰랐지? 내 남편 월급 타다가 생활비 쓰고 남은 돈 3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았어.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한 푼도 안 쓰고 굴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남편 월급을 모았다고요? 저희 부부가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께서 재산을 불린 겁니까? 잠깐만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매달 드린 생활비는요? 그건 집 관리비고 밥값이지. 당연히 내야 할 돈 낸 거잖아. 너희가 여기 얹혀 살면서 공짜로 먹고 잤어? 그 돈은 다 쓴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시누이 민정씨가 또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막내 아들 며느리인 혜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올해 33으로 시집 온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 눈빛만큼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해봐, 혜린아. 어머니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다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혜린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흠칫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쳐다보셨습니다. 김 변호사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더니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중 2채는 장남 박진호 씨에게, 1채는 차남 박진수 씨에게 상속합니다. 시골 땅 5,000평은 삼남 박진호 씨에게 상속합니다. 예금 15억 중 10억은 장남 박진호 씨에게, 3억은 차남 박진수 씨에게, 2억은 삼남 박진호 씨에게 상속합니다. 주식 5억은 전액 장남 박진호 씨에게 상속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 남편이 장남 박진우였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받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작은 며느리 수진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오빠만 13억을 받고 저희는 고작 3억입니까? 아파트도 한 채뿐이고요. 앉아, 수진아. 아직 다 안 끝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후들거리며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 변호사,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박순자 여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서류 제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속조건부 계약서. 장남 박진호 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며느리 정미숙 씨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을 경우 장남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은 차남과 삼남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린 씨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정 씨는 제 팔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들은 그대로야. 진우가 너랑 이혼하면 내 재산 중 제일 큰 몫을 주겠다는 거지.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반찬 메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덤덤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못? 내가 한 잘못이 한두 가지야?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래, 그건 며느리 도리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걸 가지고 뭘 바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30년의 헌신이 그저 당연한 도리였다고요? 어머니, 그럼 제가 뭘 더 해야 어머니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넌 절대 내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신 그분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꼿꼿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머지 서류 정리해서 각자한테 보내주세요. 나는 이만 가볼게요. 네, 여사님. 그럼 다음 주에 정식 서명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제 남편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진우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혼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진우야, 넌 내 인생 망치고 싶어? 13억이야, 13억.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아? 어머니, 저는 돈보다 제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가난하게 살아. 내 동생들이 잘 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후회해.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 뒤를 시누이 민정씨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 생각도 좀 들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희 부부와 둘째네 부부, 막내네 부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형수님. 둘째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긴 했지만 형님도 이해하시죠?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어떻게 하시든 어머니 뜻 아니겠습니까? 진수야, 넌 지금 뭐라는 거야? 진우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진수가 움찔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형님이 이혼하시면 저희도 좀 더 여유로워지잖아요. 수진 씨가 남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입 다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한 말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형수. 막내 박진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애가 둘이나 있고 앞으로 대학 보내야 하고 어머니 재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혜린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응, 그래.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진우가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잖아.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말려요?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돈 따위 필요 없어. 우리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 지금까지처럼?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가야죠. 어머니가 우리를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그럼 전세라도 얻어서. 당신 퇴직금이랑 제 적금 합쳐봤자 얼마나 돼요? 요즘 전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진우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시누이 민정씨가 데리고 어딘가로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5의 패기 넘치는 새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여서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리 수술 받으실 때는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를 낳았을 때도 생각났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시댁의 대를 이었으니 이제 좀 인정받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해졌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우쭐 대지 마. 며느리 노릇은 이제부터야. 둘째 딸 수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뭐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온갖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20명씩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음식 차리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라고요? 그것도 유산을 받으려면 이혼하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은 지금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정 이모한테 연락 왔는데. 응.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쳤나 봐.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돼? 30년을 모시고 산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그것도 유산 때문에?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 무슨 생각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해? 엄마 아빠한테 이혼하지 말래. 절대로.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들과의 통화를 끊고 나니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이 추악한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녁 때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밥을 지었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시어머니 드실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나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민정 씨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제가 자동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큰며느리 내일 이사 나가. 네? 내일 짐 싸서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씀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이혼 안 할 거면 나가야지. 내 집에서 뭘 하고 있어?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 그래 30년 동안 내 아들 인생 망쳤지. 제가 언제 진호 인생을 망쳤습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진호가 승진도 못했어. 당신이 시댁 눈치 보느라 진호한테 집중 못하게 했잖아.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시댁 일하느라 바빴던 건 어머니 때문 아닙니까?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습니다. 민정아, 엄마 방으로 모셔줘. 나 이 꼴 보기 싫어. 민정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저를 미워해 오셨던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미움을 폭발시키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하지만 왜일까요? 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진우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답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진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30년의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30년을 바친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는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겠다고. 제 인생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짐은 내일까지 다 빼. 하루도 더 못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진우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30년 동안 생각했다고. 30년 동안 생각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저를 내보낼 생각을 해오셨던 걸까요? 식탁에는 저희 부부 외에도 시누이 민정 씨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이혼한 후 5년 전부터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스파이였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오빠 내외가 부모님 곁에서 잘 사는 걸 시기했던 그녀였습니다. 민정아,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진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나도 이 집 식구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결정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 뭐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야? 언니가 우리 집에서 30년 살았으면 됐지. 이제 좀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냐? 민정 씨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정 씨, 그럼 당신은 뭐예요?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서 5년째 얹혀 사는 건 괜찮고요. 언니, 나는 달라. 나는 친딸이잖아. 친딸이면 다예요. 남의 집 며느리는 30년을 헌신해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도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지.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 유산 포기하면 되잖아. 민정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시끄러워.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미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방으로 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께서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한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진 속 어머니도 젊으신 걸 보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하지만 너랑 관계가 있어. 저랑요?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앉아. 저도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내려다 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진우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하지만 그 사람 집안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사신 분이 50년도 더 된 옛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 부모님이 강제로 진우 아버지랑 맞선을 보게 했어. 진우 아버지 집안이 부유했거든. 나는 거부했지. 내 첫사랑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셨습니다. 부모님이 날 가뒀어. 석 달 동안 방에 가둬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매일 진우 아버지랑 결혼하라고 강요했지.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굴복했어. 어머니. 결혼식 날 난 울면서 결혼했어. 신랑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봤지.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네?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지.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불륜이었단 말씀이신가요? 1년 동안 몰래 만났어. 진우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고 나는 외로웠어. 그 사람만이 내 위로였지. 어머니, 그럼.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나는 진우를 임신했어. 근데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 충격이었습니다. 진우가 혹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DNA 검사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어. 나는 그냥 진우 아버지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지. 그렇게 해야만 했어. 그 사람과는 진우가 태어나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 시어머니께서 다시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5년 전에 그 사람이 죽었어. 죽기 직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지. 봉투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진우가 자기 아들이 확실하다고. 자기가 몰래 병원에서 확인했대. 그게 사실입니까? 모르지.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나는 진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리고 내가 미워지기 시작했지. 저요? 왜 저를요? 너는 진우랑 결혼해서 행복하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잖아. 나는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너는 당연하게 하고 있잖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강인하고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게 배가 아팠어. 진우가 널 사랑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 왜 너는 내가 못한 걸 하고 있냐고, 왜 너는 행복하냐고. 그게 너무 미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30년을 미움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잘못? 내 잘못은 행복한 거야.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그건 너무 부당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당해? 인생이 원래 부당한 거야. 나도 부당하게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그 남자의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키우고. 이게 부당하지 않고 뭐야?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나는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어. 내 얼굴만 봐도 내 불행한 인생이 생각나거든.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시댁을 정성껏 모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됐습니다. 행복한 게 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진우에게 전했습니다. 진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우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아들이지? 당신은 박진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중요해. 만약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이 집안에서 뭐야? 동생들은 아버지 친아들이고 나만 다른 사람 아들이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긴. 나가야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요? 이혼은 안 해. 절대로. 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재산 따위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그릇, 가전제품.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혼 10주년 때 산 거네. 진우가 오래된 액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져가요. 응.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정 씨만 가끔 나와서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도와줄게요. 됐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요. 민정 씨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며느리 수진 씨와 막내 며느리 혜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싸고 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언니, 저희가 온 건요. 혜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좀 곤란해서요. 곤란하다니요? 언니가 오빠랑 이혼 안 하시면 저희가 받을 재산도 줄어들잖아요. 혜린 씨의 솔직한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보고 이혼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니 입장도 이해해요. 30년을 사셨으니 억울하시죠. 근데 저희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희생하라는 거죠. 희생이라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조금씩 양보요? 제가 뭘 양보받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언니가 이혼하시면 큰오빠가 재산을 받잖아요. 그럼 큰오빠가 언니한테 위자료를 주면 되죠. 위자료요? 네. 30년 같이 산 거 인정해서 5억 정도? 5억이요? 큰오빠가 받을 재산이 13억인데 저는 5억만 받으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혜린 씨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언니. 나가라고요. 당장. 제가 소리를 지르자 수진 씨와 혜린 씨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몰인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어머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55 남자가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30년의 세월을 인정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이제 알았으니 그 미움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이사 갈 곳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친정에 몇 일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놓고 하니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나갑니다. 그래, 잘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뭔데? 어머니의 불행은 어머니 탓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사셨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히.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겁니다. 30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소리치시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미수가? 웬일이니? 그리고 이 짐은 뭐고? 엄마. 며칠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유산 이야기부터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기보다는 제가 나온 거예요. 이혼은 안 하기로 했고? 네, 진우도 절대 안 한대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신 손이었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넌 그 집에서 나온 게 잘한 거야. 엄마. 30년 동안 고생만 하는 거 엄마가 다 봤어. 명절 때마다 너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넌 항상 괜찮다고만 했잖아. 시댁 식구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어머니가 날 아껴주신다고. 엄마는 다 알았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릴까봐. 이제 됐어. 여기서 푹 쉬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진호는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임시로 거처를 정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자의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이정호라고 합니다. 박순자 여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 여사께서 유언장을 공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미숙 씨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말씀이요? 한번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서류를 전달드려야 합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죠? 내일 오전 10시 어떠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정미숙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 이정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네. 박 여사께서 장남 박진우 씨와 정미숙 씨의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여사께서는 결혼 당시 정미숙 씨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미숙은 결혼 전 불임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이는 중대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임 진단이라니요? 변호사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불임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여사께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손자 손녀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하실 예정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요? 네. 장남 박진우 씨의 친자 여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친자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접어두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더요? 박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숙 씨가 자진해서 이혼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이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3억을 드리겠다고요. 3억이요? 네. 위자료 명목으로 3억을 일시불로 드리겠답니다. 대신 향후 어떠한 재산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여사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요? 그건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씨께서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신 적 있으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그 남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편지,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결혼 전 일인데요. 문제는 그 남자와 정미숙 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태연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하지만 박 여사께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당신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회사 근처 카페로 와요. 급해요. 저는 진우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이야기,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 그리고 제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과거 남자친구가 누군데? 대학 때 사귀던 사람이에요. 1년 정도 만났어요. 당신 만나기 2년 전에 헤어졌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 후에도 연락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 생각도 안 했어요. 연락도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증거가 있다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증거를 조작하신 건지. 증거 조작? 진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나는 당신을 믿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준호랑 수진이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3억을 제안했다며? 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자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이야. 소송이 시작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상처받아. 아이들까지. 그래도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한테 맞설 힘이 없어서.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러자. 카페를 나와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 언니? 돌아보니 혜린 씨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혜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혜린 씨? 여기는 웬일이에요? 언니 만나러 왔어요. 전화 안 받으셔서. 무슨 일인데요? 혜린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한 골목길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언니, 저 어머니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네? 혼인무효 소송, 친자 확인 소송. 다 알아요. 어머니가 민정 이모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엿들었어요. 혜린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요? 언니, 절대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네 부부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면 당신들이 받을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혜린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사실은요. 어머니가 언니만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다 없애려고 하세요. 저도 수진 언니도.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한테만 재산을 주고 며느리들은 다 쫓아내려고 하세요. 언니는 첫 번째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민정 이모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니까요. 언니 일이 끝나면 다음은 수진 언니, 그 다음은 저래요. 혜린 씨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우리 힘을 합쳐요. 어머니한테 맞서야 해요. 힘을 합치다니? 네. 며느리들끼리 뭉쳐서 어머니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쫓겨나요. 저는 혜린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혜린 씨,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언니, 저 진심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쫓겨나면 어떡해요? 혜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언니는 알아요? 아직 몰라요. 언니한테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요? 언니가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이기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혜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냉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다 당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혜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 씨도 설득해야 해요. 네, 제가 수진 언니 설득할게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 모두를 쫓아내려 한다는 증거. 녹음 파일 있어요. 어머니랑 민정 이모 대화 녹음한 거. 정말요? 네. 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혜린 씨가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민정아, 큰며느리는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은 작은 며느리 차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내보내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들들한테 재산 물려줄 건데 며느리들이 왜 필요해? 막내 며느리도요? 혜린이는 제일 나중에. 아직 애가 어리니까 좀 더 이용해야지. 이용한다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분이셨다니. 언니 믿어주시죠? 혜린 씨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믿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언니, 우리 꼭 이겨요. 어머니한테 지면 안 돼요.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언니, 저도 녹음 파일 들었어요. 작은 며느리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 며느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을 골라 만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까지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야무지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다 똑같은 거죠. 아들한테서 재산을 빼앗아 가는 도둑. 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진짜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혜린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순 없죠.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호사도 고용하셨고 증거도 준비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진 씨가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의 증거를 모으는 거죠. 무슨 증거요? 우리가 시댁을 위해 한 모든 일들. 30년, 7년, 3년. 우리가 헌신한 세월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도 못 자고 써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의 기록을 여기 다 적었어요.
시아버지 병간호 기록, 시어머니 수술 때 병원에 머문 일수, 명절 때 준비한 음식 목록, 시댁 제사 참석 기록. 다요. 수진 씨와 혜린 씨가 놀란 눈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와. 언니 이걸 언제 다 정리하셨어요? 어젯밤 내내요. 잠이 안 와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해야겠어요. 제 기록도 만들어야겠어요. 수진 씨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비록 3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한 일들을 다 기록할게요. 혜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의 약점이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약점이라니요?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저를 미워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파헤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과거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들려줬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강제 결혼 이야기, 그리고 진우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세상에. 수진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큰 오빠는 할아버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심이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언니를 미워하신 거예요? 혜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당신이 못 가진 행복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너무 배가 아프신 거죠. 그런 이유로 30년을 괴롭히다니. 수진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 첫사랑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찾으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혜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이름도 모르는데. 민정 이모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민정 씨는 어머니 편이에요.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 저 생각난 게 있어요. 혜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옛날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한 번은 청소하다가 잠깐 열어봤는데 편지랑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상자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렵긴 한데. 어머니가 잠드신 틈을 타서 몰래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나요? 제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혜린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댁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일 밤에 시도해 볼게요. 조심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최대한 조심할게요. 다음 날 저녁 혜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상자 가져왔어요. 내일 만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런데 1시간 후 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네? 지금 병원에 계신데. 민정이가 연락했어.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저는 황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진우와 둘째 진수, 막내 진호가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정 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고 쓰러지셨어. 민정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래.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계셔. 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아들들입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오셔서 큰 수술은 피했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분씩, 그리고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다니. 언니. 뒤에서 혜린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혹시 제 때문일까요? 혜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상자를 가져간 걸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셔서. 아니에요. 그건 혜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혜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언젠가는 이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일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우리 며느리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상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숨겨뒀어요. 아직 못 열어봤어요. 지금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지금 상자를 뒤지는 게 맞나 싶어요. 혜린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후면 제가 변호사에게 답을 해야 해요. 제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상자를 열어봐요. 셋이 같이.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너, 물 좀 드실래요? 저는 물컵을 들어 시어머니 입술에 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걱정돼서? 네.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셨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내가 죽기를 바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내가 죽으면 너도 편해지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30년 동안 널 괴롭힌 시어머니가 죽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자를 가져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셨어요? 뭐? 어머니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사셨잖아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당신 남편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불행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어머니의 불행이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당연하지. 넌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으니까. 어머니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선택만 하셨다면.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미워하기로 마음먹으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운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뭐?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던 눈빛을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는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게 너무 슬프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행복했다고.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난 몰랐어. 그 사람이 날 사랑했는지. 어머니는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셨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과거를. 그리고 저에 대한 미움도. 어떻게 놓아? 용서하시면 돼요. 어머니 자신을. 그리고 저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70평생을 사신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진 씨와 혜린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큰 언니. 민정 씨의 손에는 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민정 씨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이게 대체 뭡니까? 민정 씨가 상자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상자를 쳐다보셨습니다. 민정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린이 방에서 찾았어요. 이상해서 열어봤더니 민정 씨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편지들, 이 사진들. 민정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든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한 남자.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내려놔.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리 오빠랑 이렇게 똑같아요? 상관없어. 내 물건 함부로 뒤지고 다니지 마. 상관없긴요. 엄마, 혹시 오빠가? 민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혜린아, 너 이걸 왜 가져갔어? 시어머니께서 혜린 씨를 노려보셨습니다. 혜린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너희들이 다 짜고 그런 거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시킨 거구나. 내가 방금 전에 내 말에 넘어갈 뻔했어. 어머니, 저는.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계셨습니다. 엄마. 민정 씨가 황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우리 며느리 셋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큰 언니, 이거 어떡해요? 혜린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정 이모한테 들킨 거예요. 제 방을 뒤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위험하신데. 수진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수진 언니도 찬성했잖아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제가 제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때 진우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민정이한테 연락받았어. 대체 무슨 일이야? 진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지셨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환자를 자극하지 마세요. 민정 씨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오빠들 그리고 며느리들. 민정 씨가 우리 모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부르세요. 다 같이 들어오래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산소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 넌 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그 사진 속 남자가 내 친아버지야. 어머니, 그게 무슨...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니 박진우 할아버지와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어. 강제로 결혼당한 거야. 하지만 결혼 직후에 내 진짜 사랑 강민수를 다시 만났지. 강민수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강민수. 그 사람과 1년 동안 몰래 만났어. 그리고 진우를 임신했지. 진우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진우가 누구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박진우 할아버지 아들로 키웠지. 그게 나에게도 진우에게도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진수랑 진우는요? 민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애들은 확실히 박진우 할아버지 아들들이야. 강민수와 헤어지고 난 후에 낳았으니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형은 우리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도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형제야. 하지만 피는 다를 수도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우는 어차피 박씨 핏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재산을 많이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조건은 있어야 했지. 이혼 조건이요? 그래. 미수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진우가 혼자가 되면 내가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제요? 나는 평생 남편한테 통제당하며 살았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집에 갇혀서. 그래서 생각했지. 내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특히 진우는. 어머니,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인해? 인생이 원래 잔인한 거야. 나도 잔인하게 살았어. 그래서 저희 며느리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로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알았어? 녹음 파일 들었어요. 어머니랑 민정 이모 대화. 혜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민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내가 입이 가벼워서. 엄마, 저는 조심했어요. 혜린이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민정 씨가 혜린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녹음했어요. 혜린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쫓겨나기 싫었어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정? 너희가 무슨 가정이야? 시어머니께서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며느리들은 내 아들들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 어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숙이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어요. 헌신? 그건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 없이 사셔서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미숙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미숙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랑이 뭔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돈 벌어다 주냐? 사랑이 인생을 살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 필요 없어요. 저는 미숙이랑 함께 살 겁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진우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후회? 진우야. 내 어머니. 너는 내 아버지. 아니, 강민수를 닮았구나. 네? 그 사람도 그랬어. 사랑이 전부라고,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사랑만으로는 안 됐어.
그 사람 집안이 망하자 내 부모님은 우릴 갈라놓았고 나는 돈 많은 남자한테 팔려갔어. 어머니. 그래서 너희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사랑 같은 거 믿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어머니 그건 잘못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과 돈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 없이 돈만 있으면 그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어머니처럼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불행했어. 평생.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미수가. 내가 행복한 게 미웠어. 너무 배가 아팠어.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압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노력해 볼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변호사 이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강민수 씨의 아들 강태준 씨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진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수 아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죠. 유언? 네, 박진우 씨가 제 이복 형제라는 것, 그리고 박진우 씨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것.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산이라니. 얼마나 되는데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약 100억 원입니다. 100억?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죠. 저 혼자를 키우시면서.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을 찾아서 재산을 나눠주라고. 강태준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진호 씨 친자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제 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의 절반 50억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머니. 진우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민수가 성공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아니면 안도? 박순자 여사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씨께서는 여사님께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한테? 네,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움. 다 읽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 30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둘째 진수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믿기지가 않네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박진호 씨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바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해야 하나요?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확실히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진호의 것과 강태준의 것, 그리고 비교를 위해 진수와 진호의 것도 함께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를 맡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민정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병원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있었습니다. 진호 삼형제와 며느리 셋 그리고 민정 씨까지. 형님.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형님이 정말 강민수 씨 아들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진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법적으로 우리 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막내 진호가 물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형제겠죠. 하지만 피가 뭐가 중요해요? 진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평생 우리 형이었어요. 저희를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진수도 말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형이에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형제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큰오빠가 50억을 받으시면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의 시선이 수진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수진 언니. 우리 모두 궁금한 거잖아요. 혜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오빠한테 이혼 조건으로 재산을 주시려고 했던 건 큰오빠가 가난해질까봐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큰오빠가 50억을 받으시면 어머니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민정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큰오빠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큰오빠가 제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인가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진우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큰언니 말이 맞아요. 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인데. 가족.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나요? 어머니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했고 우리는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했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좀 나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수가 또 왔구나. 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제 강민수 씨가 어머니께 남기신 편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읽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신과 헤어진 후 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가 되면 당신을 다시 만날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평생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순자, 이제 놓아주세요. 나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 아들 진우가 있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으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진우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나누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세요. 당신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강민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사랑이 있다니. 어머니. 그 사람은 날 용서했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원망했는데 가난해서 날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용서했어. 어머니도 이제 용서하셔야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먼저 진우를 받아들이세요. 진짜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진호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 애들도 어머니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도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이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오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호 씨와 강태준 씨는 생물학적 형제가 맞습니다. 99.9% 확률로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와 박진수 씨, 박진호 씨는 생물학적 형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릅니다. 진수와 진호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박진호 씨는 여전히 박진수 씨, 박진호 씨의 형입니다. 호적상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님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박진우, 생물학적으로는 강진우.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그가 진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형님의 동생입니다. 진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공증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전 재산 40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장남 박진우에게 10억, 차남 박진수에게 10억, 삼남 박진호에게 10억, 장남 며느리 정미숙에게 5억, 차남 며느리 최수진에게 2억, 삼남 며느리 김혜린에게 1억. 모두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주신다고요? 수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 며느리들도 이 집안 식구잖아. 당연히 받아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없어. 이혼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내가 못한 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어머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으로. 그날 오후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강민수 씨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묘비 앞에 오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민수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왔어. 시어머니께서 묘비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진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묵념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놓을게. 너도 나도 자유롭게 해줄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했어. 정말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훨씬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50년을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해. 진우 옆에서 계속 있어줘. 당연하죠 어머니. 저는 어디 안 가요. 그리고 나한테도 기회를 줄래? 진짜 시어머니가 되는 기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노력해봐요 어머니. 우리 모두.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우 삼형제와 며느리 셋, 민정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가족 강태준까지.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 화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언니 이거 좀 보세요. 혜린 씨가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수정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뭔데요? 휴대폰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재벌가의 충격적인 유산 분쟁. 며느리에게도 수억 원 상속.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간 거죠? 모르겠어요. 누가 흘린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 진우의 출생 비밀, 유산 분쟁까지. 세상에. 이걸 누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 기사 봤어? 네 방금 봤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어떡하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언론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일단 집에 와요. 같이 상의해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언니, 이거 어떡해요? 기자들이 집 앞에까지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 앞에 기자들이 대여섯 명 있어요. 인터뷰 해달래요. 절대 하지 마세요.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민정 씨가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 지금 많이 놀라셨어요. 기사 보시고 기절하실 뻔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진정하셨어요. 근데 병원 쪽에도 기자들이 온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려요. 민정 씨 어머니 잘 모시고 계세요. 제가 꼭 갈게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정말로 기자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며느리 정미숙 씨 아닌가요?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정미숙 씨, 시어머니와 화해하신 게 사실입니까? 30년간 학대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유산을 5억 받으신다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는 민정 씨와 진우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미수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숨기려고만 했어. 솔직하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와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진 씨의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진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낯선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박기철? 진우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큰아버지 아들? 네, 박진우 씨의 사촌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기철, 시아버지의 형님 아들.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이미 가족들과 연을 끊고 해외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왜 왔어?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은 무슨? 15년 만에 나타나서 할 말이 그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박기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류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숙부님 그러니까 진호 형님의 법적 아버지이신 박순철 씨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 진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숙부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모님께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는 제 아버지께 맡기신 것. 박기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숙부님의 재산은 친자식들에게만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숙부님께서는 박진호 씨가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숙부님께서는 진호 형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눈치채셨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른 척 하셨죠.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 네. 그리고 유언장에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박진호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내 재산은 친자식인 진수와 진호에게만 상속한다. 진호에게는 별도로 5억 원의 현금만을 남긴다. 5억이요? 네.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진호 형님이 본인의 생부를 찾아서 그쪽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진호 형님은 이미 생부의 재산 50억을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숙부님의 유언에 따라 진호 형님은 박씨 집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모님께서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도 무효가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숙부님의 재산은 이미 유언장에 따라 친자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 숙부님 재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기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해 봤습니다. 이모님 명의의 아파트 세 채, 시골 땅, 그리고 예금의 상당 부분이 원래는 숙부님 재산이었습니다. 이모님께서 명의만 이전 받으신 거죠. 그게 뭐가 문제야?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숙부님의 유언장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은 친자식들에게만. 따라서 이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진호 형님께 반환하셔야 합니다. 진수와 진호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기철 씨,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산을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박기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 네. 15년 전 제 아버지와 숙부님께서 재산 문제로 다투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모님께서 제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셨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박씨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소송을 걸었고 우리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박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그리고 마침 이번 일이 터졌죠. 언론에 흘린 것도 저입니다. 내가.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어?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겁니다. 박씨 집안 재산은 박씨 핏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의? 그게 정의야? 우리 가족을 언론에 팔아넘긴 게? 저도 방법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 유언장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기철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숙부님의 진짜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께서 부당하게 가지고 계신 재산을 돌려받겠습니다. 안 돼. 민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재산을 빼앗아갈 순 없어요. 민정 씨, 법이 결정할 일입니다. 박기철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머니,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진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이 말이 맞아.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 진호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정말로 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길 건가요? 민정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박기철 씨가 아버님의 유언장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도 증거를 찾아야 해요. 아버님께서 정말로 어머니께 재산을 넘겨주실 의도였다는 증거를요. 그런 게 있을까? 찾아봐야죠. 아버님의 유품,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기록. 뭐든지.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해. 하지만 형님은 어떡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50억을 받으실 거잖아요. 박 씨 재산은 필요 없으신 거 아닌가요? 진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지만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형님은 어느 쪽이세요? 강 씨 집안이세요? 아니면 박 씨 집안이세요? 진호의 질문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박진우야. 그리고 너희 형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진우가 동생들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박 씨 집안 사람이야. 비록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여기 있어. 진수와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 그리고 어머니. 진우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 도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박기철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아직 숨어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찾았어요. 혜린 씨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가 모인 거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기철의 폭탄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아버지의 모든 유품과 서류를 뒤졌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개인 일기장이에요. 시댁 창고 깊숙한 곳에서 찾았어요. 혜린 씨가 장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혜린 씨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순자에게 강남 아파트 명의를 이전했다.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싶다. 진우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관없다. 순자를 사랑하고 순자가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다. 법적으로 유언장에는 친자식에게만 상속한다고 썼지만 그건 기철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대비책으로 만든 것이다. 진짜 내 뜻은 순자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필체가 맞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박기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민정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기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되잖아요. 진호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봤습니다. 더 있어요. 혜린 씨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7월 22일. 형 기동이 죽었다. 장례식에서 조카 기철이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미안하다 기철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다.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순자가 너무 과격하게 나갔다. 내가 말렸어야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어머니가 과격하게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는 기동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다. 단순히 횡령 고소만 한 게 아니라 사기 협의까지 씌워서 검찰에 고발했다. 나는 그게 과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다. 결국 기동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기철이 우리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나도 내 자신이 한심하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동 씨가 돈을 빼돌린 건 맞았어.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어.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했지. 왜요, 어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화풀이였어. 내 인생이 불행한 게 화가 나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어. 특히 남편 형제는. 그 사람들도 날 박씨 집안에 가둔 사람들이잖아.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기철이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그 아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그래서 기철이가 복수하러 온 거야. 당연한 거지. 나도 그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민정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막아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박기철 씨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기철이가 소송을 취해야 할까요? 진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해봐야 해요. 그리고 일기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기철 씨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05년 12월 1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기철이를 만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그 애는 연락을 끊었다. 해외로 나갔다고 들었다. 기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순간에 실수를 했을 뿐이야. 나도 순자도 너무 가혹하게 굴었어. 용서해다오. 진호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셨네요. 그래. 하지만 기철이한테 직접 말씀은 못하셨어.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기철이를 만나서 사과해야 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 우리는 박기철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박기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기철아. 시어머니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아니야. 서서 해야 해. 시어머니께서는 진호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박기철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기철아 미안하다. 박기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모님.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가혹했어.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날 원망하는 게 당연해. 나도 나를 용서 못해. 박기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님 그만 일어나세요. 기철아 부탁이야. 날 용서해 줄 순 없겠지만 이 아이들은 용서해 줘.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이모님. 박기철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괴로워요. 기철아, 저도 힘들어요. 박기철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모님을 파멸시키겠다고. 박씨 집안을 무너뜨리겠다고.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박기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수를 시작하니까 공허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허해요. 진우가 박기철 옆에 앉았습니다. 기철아, 나도 미안해. 우리 가족이 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어. 형님은 잘못이 없어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이거 봐줄래? 진우가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박기철이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박기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숙부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너희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철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우리 모두가 실수했던 거야.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도 잘못하신 게 있으셨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도 괴로웠어요. 복수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언론에 흘리고 소송 걸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가? 기철아. 진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복수도 증오도. 하지만 소송은 이미 시작됐어요. 취하할 수 있잖아. 그럼 제가 15년 동안 준비한 게 뭐가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진우가 박기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철아, 넌 우리 사촌이야. 가족이야. 다시 가족이 되자. 박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저는 울어도 돼. 15년 동안 참았잖아. 박기철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0 중반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의 울음이 멈출 때까지. 한참 후 박기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이모님. 응. 소송 취하할게요. 기철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명절 때 같이 밥 먹고 가끔 연락하고. 그런 평범한 가족으로. 진우가 박기철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원래 우리 가족이야. 시어머니께서도 박기철을 안아주셨습니다. 기철아, 이모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저도 죄송해요, 이모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15년의 오해를 풀고 15년의 증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기철은 약속대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습니다. 진우 삼형제와 며느리 셋, 민정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강태준과 박기철까지. 오늘 다들 모인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 유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해. 어머니 또요? 민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시어머니께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재산 40억은 이렇게 나눈다. 진우에게 10억, 진수에게 10억, 진호에게 10억. 어머니, 저는 이미 생부님께 50억을 받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30년 넘게 내 아들로 살았잖아. 시어머니께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 미숙이에게 3억, 수진이에게 2억, 혜린이에게 1억. 어머니. 우리 며느리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기철이. 내 이모님. 너한테 5억 줄게. 내 아버지 몫이야. 이모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이건 내 권리야. 시어머니께서 기철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어머니, 그럼 다 합쳐도 40억이 안 되는데요? 진수가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맞아. 내가 살면서 쓸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난 아직 살 날이 남았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어머니 뭘 하고 싶으신데요? 여행. 평생 집에만 갇혀 살았잖아. 이제 세상 구경 좀 하고 싶어. 어머니 혼자요? 아니지. 미숙이 너 나랑 같이 갈래?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랑 나 30년 동안 으르렁거렸잖아. 이제 친구처럼 지내보자. 여행이나 다니면서. 어머니. 제가요? 그래 너. 딸처럼 여행 다니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친해질 수 있겠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꼭 친해져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건배. 진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우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아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다르고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생각 많아? 진호가 옆에 섰습니다. 응. 그동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힘들었지? 많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어때?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시원해? 응. 평생 내가 누구인지 몰랐거든. 근데 이제 알아. 나는 박진우야. 강민수의 아들이기도 하고 박순철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미숙의 남편이야. 저는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나는 박진우의 아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것을.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의 힘을.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의 증오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박기철은 복수 대신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수가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고마워. 오늘 무슨 말씀을요? 내 편이 돼줘서. 30년 동안 괴롭혔는데도.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자. 진짜 모녀처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을 헌신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유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하시겠습니까?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 우리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